강정은 저리 비켜. 이 수술은 내가 직접 집도한다. 하모닉 스칼펠 주세요. 이 수술 제가 직접 집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대학병원 VIP 대기실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공간의 기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대기실 맨 끝에 앉아있던 병원 이사장이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고 수술 동의서를 들고 있던 레지던트의 볼펜이 멈추었으며 국내 최고 권위라던 기획조정실장이 차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7년 동안 숨죽이며 살림만 하던 며느리가 수술 가운을 입고 나타나는 순간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연수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던 그 사람이 올케가 꺼낸 단 하나의 미세혈관 박리 판독에 말문이 막혀버렸거든요. 500억대 상속권과 병원 경영권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날, 대성의료재단 시댁의 서열은 흔적도 없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연이 7년 동안 화장대 서랍 속에 무엇을 숨겨두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그 서랍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를요. 폭풍전야의 거실, 제1막 서랍 속의 메스, 그리고 무언의 가시. 얘, 너 그 손목에 찬 시계 어디서 났니? 설마 우리 민우병원 법인카드로 긁은 건 아니겠지? 시어머니 명자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칼집에 넣어둔 칼처럼 꺼낼 때마다 더 차갑게 빛나는 그런 날카로움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특징은 절대로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분노를 지르는 사람보다 분노를 낮추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명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 위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차잔에서 얇은 김이 올라왔고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에 고여 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들썩이는 정도의 바람이 불었고 창밖 가로수 잎이 흔들리다 잠잠해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듯 흘러가는 그 공기 속에서 서연은 잠깐 손끝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숨을 고르는데 이미 7년이 걸렸어요. 그 시계는 서연이 결혼 전 지방의대 시절 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던 날 아버지가 선물해준 낡은 시계였습니다. 그 사실을 이 집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명자의 의심이 얼마나 당연한 듯 쏟아지는지를 서연은 여전히 낯설게 느꼈습니다. 결혼 전 자기 손으로 번 돈으로 산 것들조차 이 집에서는 용처를 설명해야 하는 물건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거예요. 결혼 전부터 쓰던 겁니다. 명자는 흠하고 짧게 소리를 냈어요. 그러고는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사과도 없었고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틀린 것으로 밝혀진 의심을 그냥 거두어들이는 방식, 이 집에서 며느리를 대하는 방식이 딱 그랬습니다. 해명이 받아들여지면 잠깐 침묵이 오고 그 침묵이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화제로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미안함을 내보이는 것은 이 집에서 어떤 약함의 증거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이 집에 들어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민우는 국내 최대 의료재단인 대성재단 이사장의 차남이자 촉망받는 정형외과 교수였습니다. 서연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성태는 전라남도 순천의 작은 변두리에서 평생을 외과 의사로 살았습니다. 대형 병원의 원장도 아니었고 강남에 번듯한 성형외과를 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간판은 녹슬었고 대기실에는 낡은 인조가죽 의자 3개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해부학 차트와 손때 묻은 의학 서적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시골 노인들이 찾아오면 수술비를 깎아주거나 아예 받지 않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동네에서 이성태 외과의원은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이 초등학생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낮에는 메스를 잡고 밤에는 딸의 도시락을 싸며 서연을 키웠습니다. 서연은 그 낡은 수술실 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소독된 기구를 정리하고 해부학 용어를 외웠어요. 법정 드라마나 의학 드라마 속 멋진 의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려던 환자가 아버지를 만나 살아서 걸어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에서도 서연의 성적은 늘 수석이었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시절 남들이 기피하는 기피과인 일반 외과를 자원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다는 미세혈관 및 간담체 외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밤샘 수술이 끝나고 모두가 쓰러져 잘 때도 서연은 환자의 바이탈 차트를 분석했습니다. 지도교수조차 너는 메스를 잡기 위해 태어난 천재라고 극찬했습니다. 국내 유명 대학병원에서 펠로우 자리를 제안받은 상태였죠. 면접에서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왜 힘든 외과를 고집하냐고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장 먼저 환자의 생명에 손을 댈 수 있는 과이니까요. 그런데 레지던트 수석 수료 직전 민우를 만났습니다. 민우는 세련되고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자신이 대성의료재단 집안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과시하지 않았고 서연의 열정을 응원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간 날 명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연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대성재단에 외과 의사 며느리는 필요 없다. 메스 들고 피 묻히며 돌아다니는 건 지방격에 안 맞아. 병원 자선재단 비상근 이사나 맡으면서 안살림이나 해라. 제2막 유리가두리 안에 3. 그림자 며느리. 민우는 전화를 걸어와 딱 한 번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리를 잡으면 다시 메스를 잡게 해주겠다고요. 그 나중이라는 비겁한 단어에 속아 7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외과 전문의 자격증과 수술 메스는 화장대 깊숙한 곳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이름뿐인 재단 비상근 이사 자리에 앉아 일주일에 2번 행사장 구석에서 귀빈들의 코트를 받아주고 안내를 하는 투명인간으로 살았습니다. 명자는 사석에서 늘 서연을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민우가 눈이 낮아 시골 구석탱이 의사 딸을 데려왔잖니. 의대 나왔다고 해봤자 지방대고 칼질이나 배우던 애라 교양이 없어. 그 비난은 주방을 넘어 서연의 귀에 매번 꽂혔지만 서연은 묵묵히 과일을 깎고 찻상을 날랐습니다. 특히 시누이인 정은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소아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녀는 명함처럼 자신의 타이틀을 흔들며 서연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옳게
미국에서는 이런 케이스는 최첨단 로봇 수술로 끝내요. 올케가 배우던 그 낡은 지방대 시골 수술법이랑은 차원이 달라. 어차피 메스 놓은 지 오래돼서 감도 없겠지만 전문가 이야기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정은의 날선 목소리가 거실을 채울 때마다 명자는 흐뭇하게 딸을 바라보았고 남편 민우는 슬그머니 시선을 돌려 신문을 보거나 서재로 피해버렸습니다. 가족의 갈등을 회피하려는 민우의 비겁함은 서연의 가슴을 갉아먹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서연은 사흘 전부터 수백 명분의 음식을 전쟁 치르듯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명문가 친척들이 거실에서 재단의 지분과 병원 경영권을 논할 때 서연의 자리는 언제나 주방 싱크대 앞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갈고 닦은 칼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연이 7년 동안 밤마다 무엇을 했는지를요. 서연은 모두가 잠든 새벽 홀로 서재 구석에서 최신 국제의학 저널을 읽으며 세계적인 수술 트렌드를 완벽하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대성병원에서 발생하는 까다로운 외과 케이스들의 익명 차트를 남몰래 분석하며 자신이 집도한다면 어떤 각도로 메스를 넣을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뇌와 손끝의 세포들은 단 한순간도 외과 의사의 날카로움을 잃지 않은 채 서랍 속 메스처럼 숨죽여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제3막 예정된 파멸과 뜻밖의 위기. 이사장의 쓰러짐. 그러던 그의 초여름, 거대한 폭풍이 대성의료재단을 덮쳤습니다. 재단의 정점이자 모든 권력의 중심이었던 시아버지. 강 이사장이 급성 간담 췌암 합병증으로 인한 대량 간문맥 출혈을 일으키며 수술실로 긴급 이송된 것입니다. 병원은 발칵 뒤집혔고 500억대 병원 지분 상속이 걸린 유원장 수정 직전의 상황이라 대성가 전체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맡은 사람은 존스 홉킨스 출신이자 재단의 스타 의사로 추앙받던 신우이 정은과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정은은 자신만만하게 수술실로 향했고 명자는 우리 정은이가 있으니 하늘이 도울 것이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수술실의 참사. 그러나 수술 시작 2시간 후 수술실의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이사장의 간문맥 부위는 오랜 지병으로 인해 주변 조직과 심하게 유착되어 있었고 정은의 과신이 부른 단 한 번의 메스질로 변이 혈관이 파열되면서 분당 수백 밀리리터의 대량 출혈이 발생한 것입니다. 수술실 바닥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정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교과서적인 로봇 수술에만 익숙했던 그녀는 이런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야생의 아날로그식 대량 출혈 현장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조차 이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간문맥 파열이다. 이대로 테이블 데스라며 포기 선언을 하려 했습니다. 그 시각 VIP 대기실의 모니터로 수술 상황을 지켜보던 서연의 눈빛이 무섭게 번뜩였습니다. 정은이 놓친 출혈점의 위치, 그리고 유착된 조직 뒤에 숨은 우측 간동맥의 변이가 서연의 머릿속 3D 시뮬레이션에 정확하게 잡혔습니다. 지금 저기서 메스를 멈추면 5분 뒤 심정지가 옵니다. 소파 끝에 앉아있던 서연이 나지막이 뱉은 말에 명자는 네가 뭘 안다고 재수 없는 소리냐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7년 동안 간직해온 자신의 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꺼내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어머님이 무시하던 그 시골 외과 의사 딸이 지금 아버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의사입니다. 제3막 전장으로 돌아온 천재. 메스를 쥐다. 서연은 수술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정은이 굳어있는 수술대 앞으로 걸어간 서연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메스를 요청했습니다. 비켜, 지금부터 내가 집도해. 신우이 정은이. 너 같은 휴직 의사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라며 소리치려 했지만 서연의 매서운 눈빛에 압도되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 메스를 쥐는 순간 수술실 안의 공기가 완벽하게 재편되었습니다. 7년의 공백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손은 눈보다 빨랐습니다. 피바다가 된 수술 필드 속에서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숨겨진 주 출혈점을 찾아내 지갑 봉합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신의 손끝. 하모닉 스칼펠 주세요. 우측 간엽 박리 들어갑니다. 서연의 입에서 떨어지는 명령은 거침이 없었고 기획조정실장과 레지던트들은 저도 모르게 서연의 손끝에 맞추어 기구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7년 동안 시댁의 무시 속에서도 매일 밤 머릿속으로 수천 번씩 메스를 휘둘렀던 서연의 천재성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은이 이 시간 동안 엉망으로 꼬아놓은 변이 혈관들을 단 20분 만에 완벽하게 재건해내자 요란하게 울리던 바이탈 모니터의 숫자들이 기적처럼 안정적인 녹색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끝났습니다. 세척하고 봉합하세요. 서연이 메스를 내려놓는 소리가 수술실에 청아하게 울렸습니다. 제5막 무너진 질서, 뒤집힌 왕자. 시댁의 파멸. 수술실 밖으로 걸어나오는 서연을 향해 명자와 시댁 친척들이 달려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사셨습니다. 사모님이 무시하시던 둘째 며느님 아니었으면 오늘 이사장님은 이 문을 나가지 못하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 정도 미세간문맥 봉합을 해낼 수 있는 의사는 강서연 선생 한 명뿐입니다. 그 순간 명자의 핸드백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국 로스쿨이나 존스 홉킨스 졸업장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 뒤에 숨어 사람을 무시하던 자신들의 가짜 질서가 서연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 완전히 찢겨나간 것입니다. 의식을 되찾은 강 이사장은 자신을 살린 사람이 다름 아닌 시골 의사 딸이라며 내쫓으려 했던 둘째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장은 경로하여 정은의 병원 직위를 박탈하고 명자의 재단 자금 집행권을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원장을 전면 수정하여 대성의료재단의 핵심 의료기획 지분과 병원 총괄 경영 부원장 자리를 서연에게 전권 위임했습니다. 나만의 이름으로 피어나다. 정은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연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병원 구석으로 쫓겨났고 명자는 아침마다 서연의 눈치를 보며 차를 끓여와야 했습니다. 남편 민우는 서재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7년 동안 아내의 날개를 꺾어두었던 자신의 비겁함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라는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화장대 서랍을 활짝 열어 먼지를 털어내고 자신의 메스를 가방에 담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타인이 허락한 간판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눌리고 갇혀 있을지라도 당신 안의 천재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서랍을 열고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봄 햇살이 대성병원 원장실 통유리창으로 가득 쏟아지고 있었고 메스를 든 강서연의 얼굴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